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실했던 잼버리 대회 책임을 따지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그 시작이 될 걸로 보였는데 현안 질의는 결국 파행됐습니다. 전북지사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오전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행안위회가 10시에 시작이 됐는데 이건 그냥 오늘 끝난 건가요? 네, 국민의힘에선 오늘 행안위 현안 질의에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만 들어와 항의 의사를 표명한 뒤 퇴장했습니다. 참석하기로 돼 있던 새만금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은 불참했습니다. 이만희 간사는 야당이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출석에 합의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애초 오늘 현안 질의의 목적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책임을 밝히는 것이었다며 약속을 무시한 건 여당이라고 맞섰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기반한 이런 일방적인 회의 진행은 멈춰 주십시오. 합의했잖아요. 여전히 전 정부 탓 그리고 전라북도 탓을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 강력범죄 대책과 수해방지 입법 등 오늘 행안위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던 안건 논의도 함께 무산됐습니다. 고 최상병 사건 수사 관련 국방위 회의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해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국방위 전체 회의를 단독 소집했는데 여당은 민주당이 정쟁화에 나섰다고 반발하며 불참했습니다. 결국 야당 위원들만 정부 여당의 불참을 성토한 뒤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오후 나란히 의원총회를 열죠.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8월 임시국회와 다가오는 정기국회, 중점 사안 등을 점검합니다. 여당 의총에서는 광복절을 계기로 사면 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공천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김 전 구청장의 직상실로 열리는 보궐선거인 만큼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과 공익제보자인 만큼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선 교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 특히 대의원제 권한 축소를 놓고 담론을 박이 예상됩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치를 맞춰야 한다는 수용론과 총선 이후로 논의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과 관련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감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회 유치부터 폐영까지 전반을 다루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비롯해 관계에 있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잼버리 기간에 야영장에 있는 여성 샤워실에 들어간 태국인 남성 지도자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태국인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정황과 진술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한미일 정상이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확장 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 협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블룸버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회담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강력한 안보 강화 조치가 나올 거라고도 했는데 중국은 3국의 공조를 견제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했습니다. On Friday,
President Biden will host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and South Korean President Yoon at Camp David to mark what we believe is a new era in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our countries. 이번 회담은 기후변화를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핵 위협 등으로 국제정세가 지정학적 경쟁관계에 놓인 시점에 개최된다며 동맹 간 결속을 강화하고 새롭게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핵심 동맹이고 삼각 공조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심오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apan and South Korea are core allies, not just in the region, but around the world. 블링컨 장관은 2015년 이후 외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며 한미일 정상회담이 따로 열리는 것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배적인 회담 의제 없이 다양한 논의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경제 안보를 포함해 안보에 할애될 것이며 3국이 안보 강화를 위해 취할 강력한 조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도 결과물로 기대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력히 견제했습니다. 中方反对有关国家拼凑各种小圈子，反对加剧对立、损害他国战略安全的做法。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도발이나 긴장 고조 행위로 볼 어떤 이유도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지난달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검증할 수 없다며 킹의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도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킹 이병 사건을 미 인권 문제를 비난하는 데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북한의 대외용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킹 이병이 북한 영내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오후 3시 반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돌아보던 킹이 고의로 북측구역으로 침입했다가 군인들에 의해 단속됐다며 월북 경위를 언급했는데요. 앞서 알려진 월북 경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북한이 킹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신은 또 킹이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넘어올 결심을 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특히 킹이 불평등한 미국 사회의 환멸을 느꼈다며 북한이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내일 6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모레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발표인 만큼 발표 시점 역시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킹의 자발적 망명 배경으로 인종차별을 거론한 만큼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응해 미국의 반인권적 행태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되는데요. 통신은 끝으로 킹에 대한 조사도 계속될 것이라고 해 킹이 이른 시일 내에 북한에서 풀려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 국방부는 북한 발표를 검증할 수 없다며 반박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앞서 전해드린 북한 발표와 관련해 검증할 수 없는 만큼 킹의 귀환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미 국방부 대변인이 킹의 안전한 귀환에 집중하고 있고 국방부의 우선순위는 킹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또 이를 위해 모든 가용한 소통 창구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에서 폭행 등으로 2달 가까이 구금됐던 킹은 지난달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달아났고 이튿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견학에 참여하던 도중 무단으로 월북했습니다. 미국은 이후 킹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 등을 통해 북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의미 있는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국방부는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종섭 장관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수사심의 소집 신청서가 오늘 국방부 검찰단의 우편으로 도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있었던 광복절 경축사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네. 되게 기쁜 날이잖아요. 네. 특히 아주 역사적인 의미, 우리가 제국주의에서 벗어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뻐야 되는데 솔직히 축하의 말씀보다 좀 공포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우리의 역사적 현실과 우리의 사회 상황을 굉장히 뭔가 협소하고 극우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구나. 네. 물론 뭐 그게 뭐 이번 경축사뿐만이 아니었지만 정말로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렇게 이 우리 사회를 정말 뭔가 굉장히 편향되게 바라보고 또 거의 뭐 이 일부를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렇게 만들면서 거의 이제 뭔가 진압하겠다라는 뭔가 일종의 전쟁 선포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 광복을 기념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과 그런 어떤 이 시간에 그렇게 이 공포를 조장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어떤 이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는 그런 말씀들을 쏟아냈는지 굉장히 의아한 그런 이 경축사였습니다. 어제 키워드 중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그 자유총연맹에서 연설할 때도 저 표현이 들어서 논란이 됐었죠. 그때는 이제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정도 표현을 쓴 거 아니냐라는 해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어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좀 비판을 하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8.15 경축사를 들으면서 아 이게 독립운동부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해방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의 이제 전체적인 역사를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오고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그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이후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정리도 한미일의 공조나 이런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한간에서 뭐 8.15 하면은 꼭 그 일본의 반성이나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거 빠졌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보통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메시지가 이제 8.15 메시지. 예. 두 번째가 이제 신년 기자회견. 그 다음에 이제 3.1절 뭐 이런 네. 정도거든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처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나갈 방향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반국가 세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민감하게 대응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안에 가면 그런 얘기는 저기에서 해석을 하면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왔을 때 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선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공산주의 국가냐라는 구분 없이 독립운동을 했었던 어떤 분들이 있었고 그런 또 움직임이 있었고 대신에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서 왔던 독립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서 정리를 했었던 거라고 이해하면 네. 저는 뭐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걸 너무 민주당이 현재 그다음에 일부에서 좀 비판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대통령의 연설이라는 게 이제 어떤 자리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도 그렇죠. 중요할 텐데 그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6.25 기념사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광복절과는 좀 안 맞는 연설 아니냐 이런 지적이 뭐 몇몇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 하면 주요 이제 그 기념일마다 대통령 연설의 비중을 두는데 저는 8.15라고 해서 늘 언제나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고 인성의 옛날 얘기를 하면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도식적인 생각이고 네.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과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대등하게 그리고 일부 부분에서는 또 오히려 앞서가고 네. 있는 상황에서 맨날 우리가 주장했던 게 그 길이지 반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일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공산 전체주의를 잘못 해석해서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6.25를 끌어들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너무 도식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천하람 위원장 건은 공산 전체주의를 지금 현재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의 인식으로 이해하는 거는 조금 좀 폭넓게 네. 이해를 하면 지금 오전 아침에 있었던 비판들이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뭐 일본에 대해서는 파트너,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관계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 뭐 이 전체주의 세력 뭐 이런 부분들이 갈라치기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들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시겠죠. 방금 되게 도식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역사인식을 바르게 하는 거죠. 20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 인류를 힘들게 했던 게 굉장히 강력한 제국주의와 전체주의였었잖아요. 우리가 광복절은 우리가 제국주의에서 벗어난 날이었던 거고 여러 가지 전체주의 역사는 또 다른 맥락들이 있었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 이 천하람 이 위원장도 이야기한 부분도 사실 이 6.25는 우리가 이 공산과 싸웠던 거지만 네. 우리 광복절은 그런 어떤 진짜 힘에 의한 세계 평화가 깨어졌었던 제국주의에서 벗어났던 일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일 수 있고 그게 올바른 역사에 대한 어떤 틀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도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현 정권이 이런 어떤 역사인식과 역사적인 현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몰리하고 편협하구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고요. 이게 자유란 게 그런 거잖아요. 힘센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자유롭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건 힘센 사람들의 자유가 아니거든요. 네. 힘센 사람들의 자유를 강조하는 게 전체주의인 거고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우리 사회 안에 힘없는 사람들, 네.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힘없는 국가, 정말로 이 세계의 어떤 이 패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국가들, 이런 어떤 이 사람과 국가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정말 다양성을 완전히 배격하는 조금과 나와 다른 생각, 나에게 뭐 대항하거나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오히려 예전에 나치랑 더 닮아 있으신 것 같아요. 전체주의가 공산 전체주의라고 얘기하지만 나치가 유태인 학살만 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도 학살했거든요. 실제로 우리와 다른 나에게 저항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규정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법적이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수단을 갖다 대고 공포를 조장하고 그러면서 어떤 정말로 힘없는 사람들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정말 광복절 기념사가 아주 역설적인 그런 어떤 이 말씀들을 쏟아냈다. 예. 그런 면에서 힘 없는 사람들, 이런 비판적인 세력들은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장편리 의원님 말씀 주신 거에 제가 이제 일일이 그 말씀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뭐 어제 이제 연설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건국운동의 과정이었다라는 그리고 요와 대치되는 게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를 위한 독립운동은 아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한 우리의 움직임이나 우리의 노력들은 계속 있어야 되죠. 예.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북한 같은 공산주의를 추종을 하고 오히려 그쪽과 더 가까운 이념적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최근에 뭐 일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노동운동을 하면서 북한 쪽과 접촉한 네. 지금 수사도 진행이 되는 게 있고 뭐 다른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이 이전으로 가면은 뭐 우리 뭐 김원봉에 대한
추서 문제도 나오고 이걸 더 깊이 가면 전 건국절 논란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이쯤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지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뭐 약한 사람, 그다음에 소외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느냐, 그건 아니거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냐?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무시되는 거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과연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논의도 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 건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한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쯤 하고요. 말씀하신 그 건국절 논란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 영상 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준비됐으면 틀어주세요.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광복이란 일제의 군합발로 더럽혀진 나라에서 주권을 다시 찾아 새롭게 빛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고 흥망은 있어도 민족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시 없어도 나라는 있었습니다. 건국운동이었습니다. 나라는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을 했다면요, 큰 손해가 끼쳐집니다. 그러면 48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없었다 그러면은 일본이 점령한 것을 정당화시킨 것이죠. 인정해버리는 거네. 그러면은 독도는 일본 땅이 돼요. 왜냐하면 일본의 주장이 맞는 것이 되죠. 위안부 할머니 얘기들은 우리가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국민을, 일본 인권을 일본 국민이 혹사한 격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건국절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해석의 여지가 있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뭐 광복 회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하신 거죠. 실제로 이 4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보는 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지금 있는 논리인지, 그리고 그 논리가 얼마나 국익에 있어서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정말 이 자해에 가까운 일인지를 사실 지금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아무리 뭔가 무슨 경제 이념에 있어서 아니면 뭐 북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이런 종류의 건국절 논란 같은 게 더 이상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 지금 이 현 시대 과제인 거지. 이거를 뭐 아까 박정환 의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지금 열심히 논의를 해가지고 논란을 키우는 게 정말로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시작은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지금 가장 그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저 45년 해방 이후부터 48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정리하면 반탁 신탁하면서 굉장히 좀 부딪혔었고, 그 사이에 우리 비극적인 제주에서는 4.3이라는 것이 생겼던 거고, 그 대통령이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이나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나 저는 뭐 맥락에서 분명히 정리는 안 됩니다만은 대통령이 그동안의 독립운동도 건국 과정이었다라는 데 들어가 있는 거고, 방점이. 그다음에 그 건국 과정이, 그 건국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건국이지 공산 전체주의를 향한 건국운동마저도 이 건국운동, 건국 과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 공산 전체주의나 아니면 북한과의 이념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는 것보다는 국제사회, 서방사회,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는 그런 나라로 가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한 거로 이해를 해서, 저는 이렇게 이런 논란, 이런 논쟁 정도는, 아니면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사에 대한 얘기는 해석이 어느 정도도 있어도 무방하다고 봐요. 아니 근데 이게 인식 자체가 너무 편협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공복회장님 말씀하신 것도 역사와 나라라는 건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성격의 체제가 수립되는 과정이라는 건 있을 수 있죠. 네. 우리가 뭐 공화정을 만들 거냐, 뭐 어떤 뭐 자유민주주의 어떤 체제를 만들어 갈 거냐, 이런 어떤 정부나 정권의 수립 과정이라는 건 늘 있죠. 그리고 늘 변화합니다. 네. 이 한반도 역사에서 늘 변화해왔던 거기도 하고 앞으로도 사실 어느 순간에 좀 변화해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역사적인 어떤 현실이지만 이거는 역사를 어떻게 보면 독점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건국이야. 내가 지금 이 사랑하고 내가 지금 신념으로 갖고 있는 이 체제가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라는 것들을 독점하고 싶은 그런 어떤 편협한 욕구가 그 안에 깔려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과 이 역사에 큰 해를 끼치니까 이 논란을 그냥 그만하자. 이거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니냐. 역사가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한국인들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게 가장 정통성 있는 거고 어떤 체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거는 뭐 당연히 논쟁할 수 있고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네. 왜 그거를 이렇게 정말 아주 편협하고 굉장히 또 극우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냐라는 비판들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잼버리가 지난 며칠 동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K-팝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사실 국회에서 행안위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어떤 책임 공방 그리고 뭐 책임을 따지기 위한 절차들이 시작될 걸로 봤는데 행안위 전체 회의가 열리자마자 파행이 됐어요. 이게 전북지사를 여당에서는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야당이 반대를 했죠. 이게 지자체장이 오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 않습니까? 상임위에 뭐 이렇게 출석하는 게 많지는 않죠. 근데 지금 이 잼버리 관련해 갖고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 그다음에 거기서의 말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만금 잼버리는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나마 그래도 잼버리 코리아를 통해서 예. 어느 정도 우리 대원들이 그래도 한국에 왔었다는 기억을 갖고 갔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럼 덧어야 되느냐에 제일 먼저 저는 조직위원회 구성부터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직위 구성이라는 거 보면 아마 전북도하고 여가부하고 네. 일부 중앙부처하고 이게 섞여서 아마 구성이 됐을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누가 가장 키를 쥐고 일을 했고 그다음에 주요한 사업들의 추진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를 들어보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지금 제일 크게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왜 매립도 끝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잼버리를 시작했느냐잖아요. 네. 그런 걸 보려면 저는 김관영 지사가 와서 며칠 전에 당신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네. 그런 입장을 좀 주시는 게 이 책임 규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김관영 지사는 안 오시겠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행안위를 파행시키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저는 네.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파행시킨 게 어느 쪽인지는 뭐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이 안 들어왔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전화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김관영 지사도 나오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충분히 국민들 앞에서 뭐 이런 좀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대국민 좀 사과를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서 뭐 제가 김관영 지사라면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또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이 공간과 기회이기 때문에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다만 사실은 전북도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균형에 맞는 일이냐. 이 잼버리가 이렇게 파행을 겪고 이렇게 망가져 있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책임들은 회피하고 계속 실무선에서만 책임을 묻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뭔가 일을 하는 방식으로 굳어져 버렸잖아요. 네.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도 용산 소방서 정말로 애쓴 그런 어떤 이 소방관들이 정말 큰 고초를 겪었고 이번 무슨 해병대 건에 대해서도 뭐 수사단장이 사실은 지금 고초를 겪고 있고 지금도 사실 이 잼버리도
뭐 그런 어떤 장관들이나 중앙부처나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들은 다 빠져나가고 뭔가 실무에서 가장 고생한 사람들에게 온갖 책임들을 다 물리고 네. 오송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국가적인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정말로 아주 실무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무언가를 해나가려고 애쓴 분들에게만 책임을 물리려는 이런 방식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이번 어떤 이 행안위에서 이 전북도만 좀 부르자라고 네. 하는 것들도 그런 식의 어떤 접근 방식의 일환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잼버리권에 대해서는 뭐 전북도나 뭐 정부나 다 또 각자의 몫이 있는 만큼 각자의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밝혀지고 보여지고 앞으로 사실관계와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지. 네. 지금 뭐 김광영 지사나 뭐 저희 당이 뭐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나가기 싫다 이런 것과는 완전히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김관영 지사께서 증인으로 상임위 출석을 반대해서 민주당이 그래갖고 그게 이렇게 되고 명확하진 있는 거 않습니다. 아니에요? 김관영 지사가 안 나오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여야 간사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일단 김관영 지사를 부르는 건 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오송 지하 참사 때 그 얘기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야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김관영 지사 관련해 갖고는 민주당이 너무 그러니까 오송 참사 관련해서 충북지사도 저는 필요 없는 그 과정에서 예. 상임위에 출석해서 얘기를 듣고 이 건에 대해서는 김관영 지사도 당연히 출석해서 얘기를 듣고 당신이 그동안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국민이 그걸 갖고 판단하는 게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장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자 어떻게 당시 상황이 진행이 됐는지에서 따져봐야 큰 줄기에서 그럼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가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어떤 방식이든 그게 누구건 간에 자꾸 제한을 두는 것보다 빨리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와서 정리를 하고 국민들이 알면서 판단해 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결론도 나올 거고 그 결론에 따라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도 나올 거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관영 지사가 지난 월요일에 아마 기자간담회를 아주 길게 했던 걸로 아는데 그때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이제 김관영 지사가 책임 있는 부분만 책임을 지겠다. 법에 나와 있는 부분, 나한테 권한이 있는 부분만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전북도가 도대체 얼마 정도의 책임이 있느냐 숫자로 얘기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그런 답변은 안 나왔어요. 이걸 어쨌든 중앙정부와 전북도 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을 이렇게 좀 비율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 어떤지 어려울까요? 어떻습니까? 뭐 수치로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제가 김관영 지사라면 그렇게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했던 것처럼 너무나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리고 특히나 전북도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일은 또 지사로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행정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큰 개선을 하면서 또 극복해 나가고 싶을 거거든요. 네. 이거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숫자로 어떻게 만드는 건 또 도지사라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거를 굉장히 비유적이고 단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에 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또 적절치는 않긴 하지만 뭐 사실 저는 정말로 엄청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나 한번 요청을 해보시면 저는 국회 아니더라도 정말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실 만한 상황이고 하시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로 많습니다. 일단 전제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잼버리가 이렇게 파행이 되면서 전라북도 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기대를 했고 이참에 전라북도를 좀 많이 알릴 수도 있었고 뭐 이런 건데 그게 되지 않고 오히려 전라북도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져서 지금 돌아가는 거에 다 아쉬워했다는데 그거는 이성은 전제를 해놓고 그러니까 전라북도 주민들에 대한 공격 내지는 전라북도 주민들을 마치 활용해서 이 공격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없애버리고 놓고 본다면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위원회 구성이 그러면 애초에 어떻게 됐느냐, 그럼 어디에 더 비중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중앙부처냐 아니면 뭐 전라북도냐, 그리고 핵심적인 일들을 그 조직위 안에서 어떤 분들이 어디서 파견 나온 분들이 더 많이 했느냐를 하나 보면 책임 소재의 비율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 논란이 됩니다만은 과연 그러면은
잼버리를 하기 위해서 새만금이 소환이 됐느냐 아니면 새만금을 위해서 잼버리를 이용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네. 뭐 11조의 SOC 예산을 썼네 마네 그다음에 지금 공항은 착공도 못했는데 이미 네. 예타 면제돼서 이제 시작이 되고 지금 잼버리는 끝났는데 공항 발주가 이제 된다고 하면 뭐 그리고 그 새만금 안에 남북도로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와요. 네. 이런 걸로 친다면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네. 조직위 구성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예. 거기도 어느 정도 전라북도가 많이 영향을 미쳤고 구성원들이 많이 있었다면 그리고 SOC 논란이 좀 있다면 저는 전라북도가 최소 반 이상은 책임이 있다고 봐요. 5할 이상. 그렇게 봅니다. 이거 모두 다 중앙 정부에서 더 많은 책임이 있고 네. 전라북도 도청이죠. 도청 공무원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반 이상이 있을 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5할 이상이라고 일단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반박을 한번 해주시면. 아니, 물론 수치상으로 예. 아마 두 가지 방향에서 해결을 좀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돈의 흐름이고 네. 하나는 의사결정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사용되고 했었는지 그게 진짜로 조직위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한 70% 80%가 사실은 조직위가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예, 뭐 1,000억이 넘는 그 예산. 그러니까요. 또 의사결정의 흐름으로 예를 들면 그게 위생 문제가 됐든 질병 이슈든 폭염이든 이런 문제 제기가 됐을 때 그런 의사결정이 뭔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누가 역할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따져나가기 시작하면 아마로 세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몇 할인지.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 책임이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국가적인 격과 뭐 여러 어떤 자부심 같은 것들이 이렇게 큰 훼손됐을 때 이건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네. 이거를 회피하려는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원래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그 문제에서의 이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거의 다 갖고 있는 거죠. 책임 회피의 책임이요. 거의 다라고 하시니까 한 정부의 책임이 한 7에서 8할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이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수사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수사했던 수사단장은 지금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정치권으로 다시 넘어와서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오늘 오전에 의원들 모여서 몇 가지 그러니까 1특검 4국조 하기로 한 거는 아마 연기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대표도 얘기를 했고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아침에 이제 어서 들은 거는 일단 잡았다가 일단 연기하고 의총만 열린다 뭐 이랬는데 아마 아니, 모임은 수년했습니다. 모임은 수년. 모임은 수년. 그러니까 저런 걸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 공방적인 성격이 너무 커요. 지금 현재 정기국회 앞두고 있고 결산국회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 특검과 저 4개의 국정조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각각의 좀 놔두고 뭐 이게 그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몇 건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좀 놔두고 난 다음에 지금 해병대 수사 논란 같은 경우도 국방부와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 수사단장에 관한 거는 그 안에서 심의를 좀 하는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전 수사단장도 일단 본인의 얘기를 좀 하면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 징계위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이 수사단장이 그 보고 없이 현직 군인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나가서 뭘 발표했다 이런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징계위 그다음에 본인도 아마 수사심의위원회인가를 요청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열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충분히 소명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얼핏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거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본인이 얘기해야 되는 징계위나 뭐 이런 수사에는
특별히 협조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분명히. 수사심의 같은 경우는 수사심의는 요청을 했고, 그리고 장관이 이제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요청을 했는데 나머지 지난주부터 와서 이제 그 들어가야 되는 그 수사를 받거나 혹은 뭐 본인이 소명해야 되는 데는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출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일단 우선 직접적으로 가서 소환이나 아니면 뭐 질의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본인의 권익을 위해서 필요한 이 수사심의회 같은 것도 열려서 진행이 되면서 전체 진실 상황이 나와야지 그냥 정치적 공방으로 이게 외압이다 아니면 뭐가 또 국방부 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이것도 일방적으로 항명이다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우선은 따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다른 조직은 모릅니다만 군 조직이잖아요. 군 조직에서 지시와 이에 대한 거부 항명의 논란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현직 군인이 또 본인의 얘기를 또 어딘가 가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게 또 안에서 논란이 되고 하는 게 저는 결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발언 드리기 전에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과정 자체가 뭔가 좀 깔끔해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 부분이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이든 뭐 차관이든 불러서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전체 회의가 또 불발이 됐습니다. 이제 열렸다가 이제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무산이 됐고 그 국방위 관사 얘기로는 국방부에 가서 설명을 들으러 이제 면담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오는 거고 그 부분은 국방위 자체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국방차관은 지난주에 국회 왔었잖아요. 국방차관이 지난주에 국회 와서 관련한 내용을 얘기를 했고 뭐 그때 당시 본인이 갖고 있는 전화기에 포렌식까지도 의뢰할 수 있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 외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없었다는 얘기를 국회에서 했고요. 그 이후 오늘 국방위가 개최되는 과정 속에 지금 현재는 여야 간에 서로 합의된 내용이 좀 뭔가 미스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오늘 국방위가 일방적으로 개최가 됐다라는 여당의 주장이나 아니면 약속이 합의가 파기가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여당의 주장은 조금 확인이 더 필요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한 1분 정도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짜 너무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너무나 전형적인 희생양 만들기라서 저 수사단장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인가요? 정말 권력을 가지고 사실은 뭐 무슨 해병대 사령관은 뭐 책임을 빼라 마라 이게 핵심인 거죠. 정말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정말로 젊은 청년의 죽음 앞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 보호하고 오히려 실체적인 진실을 묻어버리려고 시도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참 군인의 한 사람이 이렇게 밝히고 정말로 군인 정신으로 자기는 서면복 이 결재가 난 대로 행동하고 한 거를 진압하고 이게 본질인 거죠. 그럼 그 본질과 그 안에 있는 실체적인 진실을 무슨 수사위원회와 뭐가 어떻게 밝힙니까? 지금 그런 일들을 만들었던 국방부가 할 수 있다고요? 대통령실이 외압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뭐 요즘 DP 얘기도 이것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나중에 그 김성균 씨가 보냈던 박봉구 준사가 결국 이제 군 감옥에 있나 그렇잖아요. 스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정말로 실무에서 오히려 군인 정신을 가지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사람을 권력이 이렇게 짓밟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와 지금 국회 의무인 거잖아요. 특검 해야죠. 특검이 뭐 국회가 하는 겁니까? 저희는 결정만 하는 건데. 특검 해야 됩니다. 일단 국방부 장관이 오늘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고 야당에서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 국방위를 다시 한번 열자라고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와이 마우이 산불로 인해 확인된 사망자만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생존자들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하와이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서 깊은 와이올라 교회가 불타오르고 관광객이 붐비던 프론트 거리엔 화염이 솟구칩니다. 아름다웠던 해변엔 시신들이 밀려와 있습니다. Dead bodies on the rocks on the beach, bodies in the car. There was a kid underneath a car on Front Street. Looked like his dad was trying to protect him, but they just was burnt. 마을은 폐허가 됐고 돌아갈 집도 없어졌습니다. It's our home. We've lived here 30 years. Our kids were born here. We just don't know the next steps. 라하이나로 들어가는 도로엔 진입 허가를 받기 위한 차량 행렬이 줄지어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다 아직 불씨가 남아 유독가스를 흡입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Right now, they're still searching for people. There's gas lines that are it's unsafe. So as soon as they clear, and there's a process. 이런 가운데 미국 매체 인사이더는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최근 산불 피해 지역에서 범죄가 늘고 있고 일부는 총기 강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잿더미가 된 땅을 사들여 리조트 등으로 개발하려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NBC 뉴스는 생존자들에게 땅이나 집을 사겠다는 부동산 업자들의 전화가 이어지며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하와이를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y wife Jill and I are going to travel to Hawaii as soon as we can. That's what I've been talking to the governor about. I don't want to get in the way. I've been to too many disaster areas, but I want to go, make sure we got everything they need. I want to be sure we don't disrupt the ongoing recovery efforts.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산불 피해 지역에 25% 정도만 수색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캐나다 곳곳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극해에 접한 노스웨스트 준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노스웨스트 준주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265건의 산불이 발생해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치인 185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올해 들어 모든 지역에서 산불이 나 13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이 타고 16만 8천 명의 이재민이 생기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태풍 란이 중서부를 강타하면서 건물이 부서지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교토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며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주민들도 일손을 멈추고 긴급히 대피합니다. 제7호 태풍 란은 일본 와카야마현과 효고현에 잇따라 상륙해 엄청난 비를 뿌렸습니다. 특히 와카야마현 교토의 경우 많은 곳은 최대 520mm의 비를 퍼부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야베시의 무츠요리는 280mm를 기록하는 등 8월 한 달치 강우량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いやもう大変ってもんじゃなかった。バリバリって音がしだしたんですよ。外見たらああいう流木がねどっと流れてきて 오카야마현에서도 230mm의 비가 내려 관측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도토리현은 집중호우로 835가구 1,700명 넘게 고립됐습니다. 현재는 복구가 거의 완료됐지만 모두 9개 현에서 5만여 가구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태풍 경로인 효고와 오사카 등지에서만 노인 20명이 다치는 등 이번 태풍으로 5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자치단체들은 23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일본 명절 연휴를 맞아 간사이 지방을 찾은 여행객도 열차 운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부지방을 오가는 항공편 800여 편이 결항되고 차량 통행도 막히며 공항에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빠져나간 후에도 큰 비가 예상되고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 산사태 등이 우려된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해외여행 많이 다녀오는 시기죠. 아프리카나 인도 등의 더운 지역을 여행할 때 이것 꼭 챙기라는 말 들어본 일 있으실 겁니다. 바로 말라리아 예방접종인데요.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옮깁니다. 이 모기들은 그동안 열대지방에서 주로 서식하는 거로 알려져 왔는데요. 이제는 한국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확인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 모두 513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시점은 211명에 불과했는데요. 2배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벌써 지난해 1년 동안의 환자 수보다도 많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 연말까지는 700명 안팎이 감염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이유,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말라리아 확산에 유리한 덥고 습한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잡힌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파주, 김포 지역은 전체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발생 빈도가 높고요. 이외에 인천과 강원 일부 지역도 잦은 발생지로 분류됩니다. 국내에서 자주 관찰되는 관련 감염균은 3일열 말라리아입니다. 48시간을 주기로 구토,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가 호전되는 게 특징입니다. 다행히 제대로 치료받으면 열대 지역 말라리아와는 달리 치명률은 낮은데요. 제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증상 스스로 잘 살펴야겠습니다.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 물론 모기가 활발한 야간 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모기 기피제를 자주 몸에 뿌리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앞서 말씀드린 국내 위험 지역 거주자 가운데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인근 보건소 등에서 신속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철군 누락 사태 이후 전관 업체와 용역 계약 체결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LH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역 절차 전면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원 장관은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LH는 용역 계약 중단 지시는 바로 이행하고 용역 현황은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아파트 단지와 주택 공사 현장 10곳 가운데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가운데 85곳, 81%는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처음 확인된 아파트 단지 15곳 가운데 LH가 자체 감독하며 공사를 진행한 7곳의 감리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준법감시위는 오늘 임시회의에서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하는 전경련에 합류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삼성 등 4대 그룹은 전경련이 국정농단 사태 때 대기업 돈을 모아 K스포츠재단, 미르 등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과거 SNS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썼다는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병곤 판사의 법관 임용 후 SNS 사용과 관련해 글 작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을 비판한 정진석 의원의 SNS 게시글이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스웨덴 기업 직원 3명이 사망했는데요. 김원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주거용 건물에서 연기가 계속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르비우주의 주도인 르비우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15명이 다치고 수십 개 건물과 유치원 놀이터 등이 파손됐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10살짜리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Я спала і почула, що на мене летить пісок і шкло. В очі, а на нозі шкло. Чую, запекло мене. Та я кажу Олежику. 현지 매체들은 이번 공격이 개전 이후 후방 지역인 르비우에 대한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르비우는 비교적 안전한 후방으로 여겨졌지만 지난달 러시아의 공습으로 4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데 이어 이번에도 대규모 공습이 가해지는 등 더 이상 안전지대로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서북부에 있는 볼린주의 주도 루츠크에 있는 기업들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웨덴 베어링 제조사인 SKF의 직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 최대 베어링 제조사인 SKF는 우크라이나에 직원 1,100명을 두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루츠크의 공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데니스 슈미알 우크라이나 총리는 우크라이나 8개 지역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학교와 병원, 수도, 전력망 등 민간시설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최소 28발의 순항 미사일 중 16발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군수 산업의 핵심적인 기업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33도 안팎의 찜통 더위는 계속됩니다. 옷차림 시원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25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경남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비의 양은 중부와 호남 지방에 5에서 40mm, 영남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고요. 특히 영남 지방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2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열대야와 찜통 더위는 길게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무더위 속에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